자,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에 뭐 이런 애들 뭐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밑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수소로부터 양성자, 중성자들이 서로 짬뽕돼서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진다. 야, 그런 과정들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수준 있는 표현으로 핵융합 반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막 핵융합 반응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장 먼저 해결해야 될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그 빅뱅 이론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크게 이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소가 헬륨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디테일함보다는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헬륨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전자 붙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가 됐어. 요걸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수소 원자핵에 전자 달라붙으면 이게 수소 원자고 헬륨 원자핵에 전자 2개 달라붙으면 이게 헬륨 원자가 된 거야. 그래서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니? 빅뱅 후 약 38만 년. 이 시점에서 우주 평균 온도가 얼마니? 약 3000 켈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아, 이 시점에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주가 어땠냐면 빅뱅 후 빅뱅 후 38만 년을 기점으로 이 앞에의 우주, 한마디로 빅뱅이 생긴 이후로 약 38년 동안 우주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이름을 붙여. 약간 별명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38만 년이 지난 이 이후를 뭐라고 부르냐? 투명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빅뱅이 진짜로 리얼로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 당시에 온도나 그 폭발이 얼마나 밝았겠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가 뭐 별 쳐다보는 저기 태양 뭐 이런 애들하고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레벨로 무지하게 밝았을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맞잖아. 태양보다는 무슨 감히 생각해봐. 이 우주 다 합친 만큼 밝은 건데 그걸 심지어 한 점에다 모아놨으니 얼마나 밝았겠냐. 그지? 근데 그 밝음이 퍼지면서 점점 무뎌진 거지. 근데 그래서 이 빛들이 바깥으로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전자들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빛을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 우주에는 쿼크와 더불어서 무수히 많은 기본 입자와 전자들이 존재했었잖아요. 빅뱅 후 최초에.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마치 비유를 하자면 약간 먼지 같은 느낌으로 빛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마치 커튼 치듯이 얘네들이 차단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 빛들이 우주로 뻗어나가지 못해. 다 지가 다 잡았다가 일로 뿌리고, 그래서 약간 랜덤하게 뿌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우주의 빛들이 쭉쭉쭉 뻗어나가지 못했어. 그래서 우주가 되게 어두웠어. 우주 바깥에는 빅뱅 얘네들의 입자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라는 표현을 써. 그럼 한마디로 현재 지금이 만약에 불투명한 우주라고 치면 이 공간에 이게 우주라고 치면 무지하게 많은 전자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빛이 빠져나가는 걸 다 디펜스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원자핵이 만들어졌지. 그러면서 우주가 식으면서 처음에는 원자핵이 있어도 전자가 달라붙지 못하는 게 얘는 너무 뜨거우면 떨어져. 이런 이 원자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해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러요. 학원 이름이 플라즈마다.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러.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하면 고체, 액체, 기체로 배우잖아. 근데 이 기체가 또 겁나게 뜨거워져. 어느 정도? 방금 얘기한 3000 켈빈 이상의 온도가 뜨거워지잖아. 그러면 이 원자에 들어있던 양성자와 전자가 분리가 돼. 그래서 약간 이온화된 기체가 돼버려. 그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물질의 상태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때도 있어.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당연히 온도가 점점점 올라갈 때 다른 분류지.
고체가 엄청 뜨거워지면 어떻게 녹지? 우린 그걸 액체라고 불러. 액체가 또 엄청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 증발하지? 우린 그걸 기체라고 불러. 그럼 기체 상태가 끝인 줄 알았어. 근데 기체를 더 뜨겁게 만들면 이제 전자들이 빠져나와. 분리가 된다고. 이게 플라즈마 상태야. 이때 플라즈마 상태야. 플라즈마 상태였다가 붙으면 이게 원자 상태가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양성자의 전자들이 달라붙어. 응?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여기 떠다니던 전자 개수가 엄청 줄어들 거 아니냐. 마치 비유를 하자면 여기 무지하게 많은 먼지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먼지 흡수기 같은 거 데리고 먼지 쭉 한번 빨아들였어. 그럼 먼지들이 쫙 사라졌을 거 아니야. 왜? 얘네들이 랜덤하게 떠다닐 때 몰랐는데 이 전자들이 양성자에 달라붙으면은 이제 더 이상 우주의 먼지 같은 그런 뿌연 느낌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전자들이 딱 사라졌지. 마치 먼지 걷어내듯이. 그러니까 이 빛들이 이제부터 우주로 막 뻗어나가. 이 시점이 언제? 우주의 평균 온도가 3000켈빈인 시점. 그게 이때라. 그래서 이날 이후로 우주가 이제 전자들이 싹 거치면서 마치 맑아진 거야. 비유를 하자면. 마치 우리 교실로 다니면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껴있다가 이 먼지가 갑자기 쫙,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 내렸어. 니네 저기 하늘 보면 이렇게 막 되게 뿌옇잖아, 멀리 보면. 근데 어느 날 소나기 한번 쫙 내리고 옥상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 저 멀리는 산까지 맑게 보이는 날 있지.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스모그가 싹 사라진 거야. 미세먼지 싹 사라진 거야. 그게 투명한 우주라고 불러. 이게 기점이 빅뱅 후 38만 년, 이때의 우주 평균 온도가 3000 켈빈. 이거 켈빈이라고 읽어. 여러분들 혹시라도 켈빈 온도 뭔지 까먹은 사람 있을지도 몰라서 이걸 켈빈 온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주로 뻗어나가는 빛들은 어느 정도 온도를 가지고 있냐? 3000켈빈의 온도에 상응하는 빛들이 이제 우주로 막 뻗어나가는 거야.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 그러면 처음에 이 시점에서 우주로 뻗어나간 빛은 3000켈빈이거든? 근데 그 뒤로도 우주는 계속 식었잖아. 참고로 현재 우주의 평균 온도는 3켈빈이야. 우주는 그 이후로 138억 년이 지나면서 엄청 식었고 엄청 팽창했어. 3켈빈이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270도씨.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주로 나가면 바로 얼어버려요. 일단 우주의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씨야. 저기 명왕성 넘어가면 대충 이런 온도라는 얘기야. 명왕성 안쪽으로 그나마 태양이라도 있어서 이런 온도는 안 나오지. 명왕성 넘어가서 태양의 영향력도 약해질 시점이 다가오면 평균 온도가 한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우주가 이래. 태양 근처 말고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온도가 이 정도 된다고. 응? 그러면 3000켈빈이었던 우주가 이제 식어가면서 지금 138억 년이 지났어.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70도치. 여러분들 이제 켈빈 온도로 기억해. 내가 자꾸 섭씨 온도를 써주는 건 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야. 근데 여러분들이 켈빈 온도를 빨리 이해해야 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만 켈빈 온도는 에너지가 0인 상태를 0켈빈이라고 정의한 거고 0켈빈이 몇 도냐면 마이너스 273.13도씨인데 여기 13도씨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보통 지우고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이라고 정의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고 이걸 0켈빈이라고 정의하자 하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273을 더해. 그러면 273켈빈이 흔히 말하는 몇 도냐? 섭씨 0도씨라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끓는 물 100도씨, 그럼 섭씨 켈빈 온도는 얼마냐? 373켈빈이다. 이런 관계를 알아두라고. 다음에 설명 더 안 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3000켈빈의 빛들이 우주로 빠져서 그래서 가모프가 생각을 해본 거야. 야, 3000켈빈에서 전자들이 원자에게 달라붙으면서 우주가 투명한 우주가 됐어? 그럼 그 시점에 그 3000켈빈짜리 빛들이 지금쯤 우주 어딘가에 엄청나게 방황하고 있을 거야. 왜? 빛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우리가 볼 때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가다가 중간에 공기 중에 대부분 흡수돼서 그런 거지. 우주가 진공이라면 이론적으로 빛은 흡수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아무 물질도 없다면. 근데 실제로 중간에 다른 물질에 걸리면 걔한테 조금씩 흡수당한다. 즉 가진 에너지를 얘한테 좀 나눠주고 얘한테 그럼 저기 언제쯤 가면은 이제 에너지가 빵이 되는 시점이 오겠지만 이론적으로 아무도 없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이때가 그랬어.
그래서 가모프가 예측을 하는 거야. 3000켈빈짜리 빛들이 퍼졌지. 그럼 지금도 이 3000켈빈짜리 빛들이 어딘가에 남아있어야 돼. 물론 중간중간에 딴 애들한테 흡수된 애들도 있겠지만 워낙에 최초 시작부터 너무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애들이 모든 별들이 흡수됐을 리가 없어. 지금도 우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3000켈빈짜리 빛이 있어야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는 3000켈빈이었는데 138억 년이 지나면서 우주가 지금 3켈빈이 됐어, 온도가. 그래서 한마디로 어딨냐? 3켈빈 어딨어? 한마디로 얘가 이걸로 변신했어. 그럼 지금의 빛들은 이게 남아있어야 돼. 얘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 왜? 여기서 여기로 식었잖아. 무슨 말 이해되지요? 그래서 가모프가 예측을 한 거야. 지금쯤 우주에는 분명히 3켈빈짜리 빛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은 했어.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960년대 막 요맘때쯤이야.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이 그렇게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6.25 끝난 직후 요맘때쯤이야. 굳이 기간으로 따지면. 그 과학기술이 그렇게 생각보다 발전하지 않았는데 가모프가 일단 예측을 했어. 내 말이 맞다면, 내가 생각한 빅뱅 이론이 맞다면 지금쯤 3켈빈짜리 빛들이 우주에 엄청나게 돌아다닐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 그러다가 거기서 과학기술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발전이 되면서 펜지어스랑 윌슨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안테나 같은 거, 그 무선통신 이런 거 연구하던 사람이야. 원래 빅뱅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안테나 가지고 맨날 하는 게 안테나 갖고 지지지가 전파 잡히나, 야, 무전기 잘 되냐 막 이런 거 연구하다가 어느 날 우주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내가 뿌리지도 않은 이상한 전파들이 자꾸 잡혀. 그래 보니까 무선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어디서 나온 전파인지도 모르겠어. 이거 뭐야? 이거 잡음이야? 뭐야? 어떤 새끼가 새가 똥 싸고 갔나 막 이러면서 막 맨날 안테나 새로 닦고 했더니 또 잡히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 이상하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소위 말하는 결함 때문에 한마디로 잡음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얘를 분석을 해봤더니 얘가 딱 온도 3켈빈짜리 빛이더라 이거야. 처음엔 몰랐지. 그 새끼 뭐 하는 놈인지 잘 몰랐지.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얘가 누군지도 몰랐어. 심지어 어느 날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야 얘가 이런 말 했어. 지금 아마 3000켈빈짜리 빛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런 애도 살아있을 거야. 진짜? 나 이거 겁나 많이 잡았는데? 겁나 많이 발견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의 존재를 이제 드디어 확인을 하게 돼. 이게 뭐냐? 요즘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유선 TV, 집에 있는 TV 기준으로 하지만 옛날 영화나 얘들아, 옛날 드라마 보면 막 응답하라 머시기 막 이런 거 보다 보면 옛날 막 채널 칙칙칙 돌릴 때 막 1970년대 막 이럴 때 리모컨으로 쓰는 시절 말고 칙칙칙 돌리다 보면 영화 막 공포 영화나 가끔 그런 장면 보면 어떤 장면 나와? TV에서 지지직 본 적 있지? TV에서 지지직 이런 장면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게 얘야. 이 팔을 뭐라고 그러냐? 마이크로파라고 불러요. 지지직. TV 같은 거 공포 영화 보면 갑자기 TV가 지지직 막 이런 장면이 가끔 나오지. 이게 그거야. 그래서 채널을 옛날에는 안테나로,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의 유선 방송이나 인공위성 통신이 아니고 뭐 스카이라이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방송국에 전파를 뿌려. 그냥 대한민국에. 그러면 야 받아먹는 건 니네가 알아서 받아먹어. 그래갖고 막 지붕에다 전파 세워서 내가 알아서 받아먹을게. 우린 그렇게 방송을 보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방송국에서 뿌리지도 않은 전파가 잡혀. 그게 바로 3켈빈짜리 마이크로파고, 그게 채널 돌리다 보면 7번, 9번, SBS 6번 이게 아니고 지지지직이 잡혀. 방송국에서 뿌린 적이 없는데. 그게 얘야.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 TV 지지직,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얘를 밝혀내. 그러니까 가모프는 실험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했는데 이런 애가 분명히 나올 것이야. 내 말이 맞다면. 했는데 그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가모프가 얼마나 천재냐.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밝혀내. 가모프 말이 맞네? 와, 씨, 대박. 이렇게 된 거야.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우주 배경 복사라고 명칭을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복사라는 건 카피 그 복사가 아니고, 우리 앞에서 봤던 여러분들 중학교 때 봤던 복사 에너지 막 그 느낌 있지? 그 복사야. 지구 복사 에너지 막 그 복사.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 내용이야. 역시 설명 다 끝났어. 얘들아, 14페이지 한 번만 빨리 읽어봅시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 제 과목도 믿어도 돼? 이러던 시점에 이 우주 배경 복사 즉 마이크로파가 실제로 발견이 되면서 이제 빼박 증거가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빅뱅 이론이 아주 신뢰도가 엄청 급상승하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어떤 애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랐어. 근데 본인은 공부 잘한대. 근데 못 믿잖아. 우리가 오늘 처음 봤어. 전학생이 막 그런 말에 자기 공부 겁나 잘해. 안 믿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근데 시험 봤어. 근데 이 새끼가 올백이 나와. 뭐 그때부터 믿어야지. 뭐 방법 있어? 시험 봤더니 올백 맞았어. 그럼 인정. 너 잘났어. 해야지 뭐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도 올백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도 안 믿으면 안 되지. 그땐 인정해야지. 시험 보기 전까지 인정 못하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게 우주 배경 복사야. 자,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는 숙제로 돌릴게요. 왜냐면 우리 시간 관계상 앞부분에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길어서 이제 뒷부분 조금 더 남았거든. 물론 거의 다 시간 안에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과제 그 밑에서 써놓게 과제는 페이지만 써놓게 페이지 우선 15페이지가 동영상 보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 15페이지 숙제 그러고서 우리는 16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가모프는 그 빅뱅 이론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가 식어가면서 최초의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고 그와 동시에 조금 있다가 전자들이 여기 달라붙으면서 그와 동시에 만들어진 게 헬륨 원자야. 왜냐하면 수소 원자핵이 조금 먼저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핵이 조금 뒤에 만들어지긴 했어. 얘랑 누가 먼저 만들어졌냐? 그럼 이건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왜? 얘는 자체가 양성자고 이 녀석들이 결합을 해야 얘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순수상으로 보면 얘가 무조건 뒤에 만들어졌지. 원자핵만 보면 그래. 근데 얘가 만들어지고 조금 있다 얘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방황하다가 전자가 달라붙는 시점은 동시니까 헬륨 원자랑 그럼 수소 원자랑은 누가 먼저 만들어졌냐? 이건 동시에 만들어진 거야. 전자가 달라붙은 시점이 동일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주에 보면 지금도 수소 원자가 제일 많아. 입자로 따지면. 그래서 얘네 둘이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이냐 그러면은 대충 한 3대1 정도 됩니다. 질량 비가 3대1이야. 질량 비가. 개수비가 아니고 우주에선 얘들아 대부분 천문학이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을 고등과정 이상의 또는 그 이상의 수준 높은 화학을 배우게 되면 입자를 따질 때 기본은 쪽수가 아니고 부피도 아니고 질량입니다. 왜냐? 소위 말하는 부피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잖아 얘들아. 야, 똑같은 공기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녀석이 몇 도일 때 그래서 따질 때 표준 상태라 그래서 0도씨를 기준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헷갈리잖아. 근데 질량은 온도가 변해도 질량은 그대로잖아. 그치? 얘네들이 퍼졌다고 해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14명이 앉아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강당 가서 퍼졌어. 그 다음에 야 다 모여봐. 자 우리 전부 다 몸무게 재보자 해서 된 몸무게랑 지금 이 순간 니네 다 모여봐 해서 몸무게 잰 거랑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냐. 또는 여러분들 저기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갔어. 막 잠실 올림픽 막 상암 그래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 갔어.
그럼 니네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퍼져 있어. 그래서 좀 이따 막 니네끼리 막 돌아다니고 놀다가 내가 뭐야 그런 다음에 몸무게 또 쟀어. 몸무게 똑같겠지 당연히. 달라질 리가 없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량 기준으로 합니다. 왜? 얘는 변수가 없거든. 즉 컨디션에 따라 변하는 애가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는 부피로는 기본 개념은 부피가 아닙니다. 질량입니다. 그래서 가모프의 이론에 의하면 현재 우주에 근데 가모프가 계속 주장을 한 거야. 이 내용은 가모프의 우주방정식 플러스 당시 슈퍼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 하고 되지만 이걸 찾아내는 과정은 무지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 거야. 우리는 최종적으로 가모프가 그 개고생해서 찾아낸 결론만 보니까 우리한테 쉬워 보이지만 이 과정이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지. 금방금방 밝혀낸 과정이 아닌 거야. 그 정도만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3대1의 분포로 있을 것이야. 근데 역시 또 확인할 방법이 없지. 그러다 또 시간이 또 한참 지나. 그러면서 우리 책에 나오는 스펙트럼 분석법을 알게 됩니다. 이 스펙트럼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도 불꽃 반응 막 이런 거 하면서 스펙트럼 얘기가 잠깐 나와요.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뭐를 알게 되냐면 원소 성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를 알게 되냐면 중학교 때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스펙트럼이 나왔지. 스펙트럼의 두께까지 분석을 하잖아. 그러면 량까지 분석이 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건 스펙트럼에 의해서 원소의 종류까지만 밝혀내는 내용이 나와. 근데 스펙트럼의 두께까지 분석을 하면 량까지 나온다고. 그러면서 스펙트럼 분석법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여기도 살펴보고 저 안드로메다도 살펴보고 태양도 살펴보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스펙트럼 분석법으로 살펴봤어. 그럼 어떤 곳은 뭐가 좀 더 많고 어떤 곳은 뭐가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평균을 따져봤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정도로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 겁나 신기하네. 가모프는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예측했을까 하면서 이것 역시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의 또 다른 하나의 어너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할 때마다 빅뱅 우주론에 끼워 맞추면 잘 맞아 떨어지는데 다른 거에다 하면 안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에 이제 과학자들이 야 가모프 말이 거의 맞네. 적어도 지금까지는 틀린 게 없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이론을 근거로 했을 때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게 이제 스펙트럼 분석법이야. 스펙트럼 분석법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 게 없어요.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얘랑의 비율을 찾아낼 수 있다까지만 니들이 알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는 니들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니네가 이 우주의 모든 원리를 야 가모프는 20년 동안 연구해서 얻은 결론을 니들은 1시간 만에 결론을 얻으려고 하면 니네들이 나쁜 놈이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리가 없잖아 당연히. 이해됐지요? 그 내용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우리 교재 이번에는 16페이지 17페이지 내용이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16페이지 거의 다 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또 한 번씩만 읽어봅시다.
자, 스펙트럼 분석법은 별로 어려울 게 아니고 니네 보고 스펙트럼 분석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원소의 비율을 찾아낼 수 있어까지야. 그 이상도 없어. 그냥 그게 끝이야. 다야. 어떻게 해요는 니들이 궁금해하지 말라고. 자연계의 모든 원리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에 모든 걸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궁금한 사람은 어떻게 해?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 더 하면 되지. 그때나 돼야 이제 알게 되는 내용들이야. 자,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법까지 해보니 이게 맞아떨어지더라. 자, 그렇다면 가모프는 도대체 우주의 원소 비율이 수소 대 헬륨의 질량 비율이, 야, 참고로 지금은 선생님이 수소랑 헬륨만 얘기했지. 근데 우리 하다못해 지구를 보면 산소도 있고 대기권에 질소 잔뜩 있고 땅으로 들어가면 막 규소도 있고 뭐 땅 파다 보면 철도 있고 막 뭐도 있고 석탄도 뭐 탄소도 있고 그러는데 많잖아. 근데 얘들아, 이 우주라는 기준으로 우리 지구 따위는 정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별이야. 그치? 한마디로 이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성분에 지구의 질소 겁나 많은데 야 씨, 그럼 우주 막 질소 막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따위가 될 수가 없다고요. 한마디로 지구 따위는 오늘 당장 없어져도 이 우주의 성분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개뿔도 아닌 거야 얘들아. 이 우리 방 안에 먼지를 또 한 1년 동안 쪼개가지고 더 작게 만드는 하여튼 개뿔도 없는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요게 자 지금부터 이게 어려워.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2시간 반 동안 배운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흥미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일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잘 이해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하는 거야. 자, 설명해 줄게. 자, 중성자 편의상 얘를 중성자로 표현할게. 흰색을. 그리고 빨간 애를 양성자로 표현할게. 쿼크들이 모여서 중성자랑 양성자로 만들어요. 그럼 처음에 중성자랑 양성자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1대1로 생겨, 확률적으로. 누가 더 많이 생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양성자는 편의상 이렇게 표현해볼게. 얘는 성질이 없으니까 중성자야. 전기적으로 중성, 얘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근데 얘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코딱지만큼 조금 겁나 크진 않고, 비율을 하자면 얘는 거야. 양성자의 질량을 1.0이라고 하자. 그럼 중성자의 질량은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 숫자로 굳이 표현하면 1.0000001 정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근데 크긴 커!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중성자와 양성자가 3000켈빈 이전에, 그 이전에 훨씬 뜨거울 때 38만 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온도가 엄청 뜨거웠잖니. 이 녀석들이 뭉쳐서 원자핵을 만들 때는 막 10억 켈빈 막 이랬단 말이야, 우주 온도가. 그때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려면 질량이 줄어들어야 돼. 질량 줄어들면 이거 E는 에너지야. 에너지를 방출하면 양성자로 변신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 옛날에는. 반대로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나보다 레벨 높은, 나보다 조금 더 무거운 중성자로 변하던 시절이 있었어. 온도 10억 켈빈일 때는. 왜?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서 이걸로 되고 여기서, 대신에 원래는 방출은 차가워도 방출할 수 있어. 그치?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용돈이 얼마가 있어. 내가 사먹고 쓰는 거야. 내 맘대로 언제든지 쓸 수 있지. 근데 내가 저금하고 싶어. 목표가 저금이야. 그럼 어떻게 해? 누군가 나 돈 줘야지. 아무도 돈 안 주는데 저금을 할 수는 없잖아. 즉 방출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흡수는 외부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이게 가능해. 그 10억 켈빈. 근데 그 뒤로 우주가 쫙 식었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건 여전히 가능해. 식었어도 돼, 이거는.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거는 어느 커트라인 온도보다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안 생겨.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중성자랑 양성자랑 개수가 간단히 얘기해서 예를 들면 똑같았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떤 애가 더 많아져, 개수가?
누가 더 많아져? 소영아, 누가 더 많아져? 중성자가 양성자를 낼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이거는 아무 때나 생길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게 더 빡세다고 따지면. 얘는 온도가 겁나 높아야 되고 얘는 온도가 낮아도 가능하고 높아도 가능하고 아무데나 가능해. 그럼 누가 더 많이 생겨? 얘가 더 많이 생기겠지.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이제 안 생길 거 아니야. 온도가 자꾸 식으니까. 식었던 우주로 갑자기 뜨거워지는 일은 없으니까 한번 식으면 끝난 거지. 우주는 지금도 식는 일이 있지 우주가 뜨거워지는 일은 없어 얘들아. 우주가 뜨거워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팽창하던 우주가 어느 날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해. 그럼 이제부터 뜨거워질 거야 우주는.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밝혀진 적이 없으니 지금도 우주는 식고 있어. 그러면 이 일은 안 생겨. 그럼 시간이 지나면 중성자 양성자가 원래는 개수가 100개 100개씩 있었다 치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소영아 누가 많아져? 양성자가 많아지지. 여기서 일로 변신하는 건 되는데 즉 중성자 개수는 줄어들고 양성자 개수는 점점 늘겠지.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를 조지 가모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를 예시로 들은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건 조지 가모프가 막 때려잡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우주의 당시 온도 기타 등등 모든 조건을 감안해서 조지 가모프가 만든 방정식에 의거해서 슈퍼컴퓨터로 무지하게 많은 계산을 한 다음에 얻은 수렴한 결론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결론만 보니까 쉬워 보이지 조지 가모프 이 짓 하려고 개고생했을 거 아니냐. 자, 흰색이 중성자라 그랬어요. 빨간색이 양성자라 그랬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애들은 있었어.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애들은 어느 시점부터 아예 없어진 거야. 그러면 중성자가 또 그렇다고 모든 애들이 양성자가 됐느냐는 아니고 확률로 비교해 봤더니 이 중에 요 정도 숫자의 비율이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아탄 거야. 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딱 요 정도 숫자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지금 봐봐. 총 16개 중에 이 빨간 거 하나는 양성자이기도 하지만 원자적 관점에서 보면 얘가 양성자를 내가 다른 표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어. 양성자를 다른 표현 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어. 양성자는 곧 수소 원자 핵이다 그랬잖아 아까. 그치?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에는 현재 수소 원자 핵이 14개가 있고 중성자가 12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수소 원자 핵에 전자 달라붙으면 뭐 되는 거야? 수소 원자 핵에 전자 달라붙으면 뭐 돼? 수소 원자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이 녀석들이 손 붙잡고 뭐를 만드느냐? 헬륨 원자 핵이 된 거야. 헬륨 원자 핵이 되려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붙어야 그게 헬륨 원자 핵이야. 그럼 나머지 얘들은 뭐예요? 수소 원자 핵이야. 그러고서 이 주변을 맴도는 전자는 겁나가 많으니까 이 전자는 그냥 무한리필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요한 건 우리 얘들만 쳐다보면 돼. 그럼 얘가 헬륨 원자 핵이 뭐가 돼? 이제 헬륨 원자가 됐겠지. 헬륨 원자 몇 개야 그럼? 원자 개수로만 보면 원자 개수 몇 개야? 한 개지. 몇 개요? 이 새끼 뭉쳐야 이게 헬륨 하나라고. 그럼 오른쪽에 보면 수소 원자는 몇 개야? 얘들아 몇 개야? 얘네 숫자 셀 줄은 알지. 그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12개가 된 거야. 개수로 따지면 1대 12. 그러니까 여러분들 끄트머리 그 1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야. 개수로 따지면 그래서 1대 12가 됐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비가 거의 1대 1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네들은 하나를 각각 편의상 비율 1이라고 하자. 질량이 1g이라는 뜻이 아니야. 비율로 따지면 1이라고 해보자. 그럼 헬륨은 질량이 얼마짜리로 볼 수 있어? 그치 4짜리지. 하나 둘 셋. 그래서 헬륨 원자는 질량수가 4짜리야. 수소 원자는 질량이 얼마야? 1이지. 한마디로 얘는 4짜리가 1개 있는 거고 얘는 1짜리가 12개 있는 거야. 그럼 헬륨 원자의 토탈 질량은 4지.
수소 원자의 토탈 질량은 얼마야? 12지. 이게 뭐야? 1대3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끝! 오늘 할 거 다 했어. 야, 칠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 제일 끝머리 확대경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야. 집에 가서 이걸 복습을 하시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고등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 중학교 때 과학 잘했는데 중학교 때 웬만하면 과학 잘해 얘들아. 중학교 때도 그런 과학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 걔 공부를 못하는 애야. 냉정히 말해보자. 중학교 때 과학 70점도 맞는 애는 그냥 공부 안 하는 애야. 걔가 얼마나 머리가 천재인지 난 잘 모르겠어. 머리 겁나 똑똑해도 70점대 나올 수 있어. 공부 안 하고 맨날 잠은 70점대 나오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과학 70점대 맞는 애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애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과학 70점대 맞기가 힘들어. 정말 그러면 정말 머리 나쁜 거야. 그 정도면. 근데 나 과학 90점 이상은 나와요. 야, 과학 90점 이상 나온다고 고등학교 때보다 잘하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중학교 과학 쉽잖아, 얘들아. 얘네 솔직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냉정히 말해서 축자서자 열심히 공부 안 했잖아. 그냥 웬만큼 이 정도면 이해될 것 같은데, 물론 열심히 한 친구들의 노력을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야. 열심히 하는 애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중학교 과학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 이유도 없고, 냉정히 말해서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 더 많이 했지. 니네가 과학 공부를 더 많이 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게 정상이야. 근데 고등과학은 그거보다는 좀 더 어려워져.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는 시험을 볼 거고, 시험 보는 내용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겠지. 문제는 한 7문제 정도만 낼 거야. 많이 안 내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제 다음 페이지. 집에서 이 내용을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라고. 얘들아, 나는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줄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내 말을 잘 따라주면 공부 잘하게 만들어줄 자신도 있어. 나는 그 정도 능력은 될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뭐 겸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이 뭐 겸손하면 뭐하냐.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하는 게 맞지. 그 정도 선생은 돼 나는.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줄 자신은 없어. 그건 바라지 마. 나 그 정도 능력은 안 돼. 그거는 초능력자가 할 일이야. 응? 아무리 능력 있는 나보다 더 잘난 선생님이 와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내가 잘하고 싶은지 공부를 못하고 싶은지 니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점수가 안 좋으면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공부를 안 하네요 라고 대답할 거야. 예를 들면 다음 주 당장 시험 봐서 7문제 중에 어떤 학생이 2개 맞았어.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 공부를 집에 가서 하나도 안 했네요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도 7개 중에 한 5개라도 맞추면 좀 애가 실수도 한 것 같네. 이게 말이 되잖아. 근데 7개 중에 하나 맞추고 2개 맞춰. 이거 뭐 실수가 말이 안 되지.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어떤 애가 니네 요번에 얼마 전에 본 기말고사 기준으로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어떤 애가 60점 맞았어. 그러고서 걔가 너 이번에 실수 너무 많이 했다. 그래 봐. 니네 속으로 뭐라고 해? 병신 지랄하네. 그럴걸? 아마. 쟤 실수 많이 해서 60밖에 안 나온 것 같아. 니네 그거 공감해? 안 하지.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럴걸? 내 마음이 그래. 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숙제. 당연히 18페이지 보면 Q가 또 있어요. 그러고 그 뒤로 넘어가면 페이지 21페이지부터 많은 것 같아도 계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금방 해. 니네 마음 먹으면 지금 내가 내리는 숙제 분량 집에서 시간 얼마나 걸리냐 장담하는데 30분 안에 다 끝내. 진지하게 풀어도 30분이면 충분해. 그 정도 분량이야. 일주일에 숙제 30분이 많다? 그 사람은 여기를 오면 안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어디까지? 25페이지까지. 자, 요만큼이 우리 과제.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하면 보통 풀어놓고 채점을 안 해오는 친구가 의외로 많아요.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동시에 채점을 같이 해서 끝내는 게 숙제 끝난 거예요. 저 시간이 약간 오버했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칠게요.